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쟁 이전하고 비교해서 약속했던 거를 챙겨야 되겠죠, 서로. 10,000명 이상을 지원해 준 건 다 이 얻기 위한 건데. 네. 피해 대가잖아요. 진짜. 이거 받아내라. 네. 러시아는 지금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잖아요. 또. 야,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에 또 미국이 딱 지금 바둑돌을 놓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어디다가 힘을 실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간 북중러는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한 이후부터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모두가 느끼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북러, 북중, 러중 양자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관계에서요, 미국이라는 변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쯤에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좀 넓게 한번 시각을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가늠하기 힘들 거예요. 네. 과연 북한이 갑자기 중국한테 완전히 의존해 살다가 무역을 뭐 98% 이상이 중국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러시아하고 동맹을 복원하면서 완전 붙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북중러가 삼각공조를 이룰 것이고 한미일이 또 협력해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그 최전방에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야, 북중러 이렇게 가는데 왜 너희 협조 안 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 이게 주로 화두였는데 네.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은 완전히 자기의 그 실상을 이제 극복하려고 못 살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에너지 식량이죠, 첫째가. 그래야 러시아에 막 10,000명 이상을 파견시켜주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뭐 무기까지 군사 기술까지 이렇게 습득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중국은 뭐냐? 중국은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밑으로는 또 러시아 석유를 다 사줬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GDP가 한 번도 다운 안 되는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자기의 국익이 우선이에요. 미국도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지가 1기 때부터 했는데 다시 외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자기가 알래스카에 초대해가지고 또 중재하겠다. 뭐 취임하기 전에 뭐 24시간 내에 내가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공수표를 확신 날렸죠. 네.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보면은 정말 국익 우선이다.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이출 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관계는 이 시간에 잘 살펴보시자고요. 네. 이 시각이 대표님의 시각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그전에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갔다면은 이제는 약간 북러? 아니 북중? 아니 중러? 이제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GDP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3에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6.25 한국 전쟁보다 더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올해까지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해봐야 되는데 작년 6월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갑자기가 아니죠. 전조가 있었죠. 네. 작년 3월 28일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라고 있어요. 이걸 연장하는 거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 전문가 패널이 뭐냐면 이게 2009년에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유엔 제재 받잖아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잘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감시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상에서 물자가 북한으로 몰래 간다든지 아니면은 물자 조달이 다른 루트로 간다든지 또 하나 북한이 사이버 테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감시하는 이런 조직인데 이거를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그 표결이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13개국은 찬성을 했는데 15개국이 이제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13개국은 찬성을 했는데 중국은 기권을 해버렸고 러시아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북한을 유엔 기구가 정밀 감시하는 게 불가능했죠.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게 작년 3월 말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러가 조약을 맺었죠. 근데 이 조약이 그냥 조약 정도가 아니라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협상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나서서 양쪽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만났을 때 젤렌스키가 군복 입고 가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양복 안 입고 오냐? 쓸데없는 거 트집 잡으면서 설전이 오갔죠. 서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설전이 오가서 나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까?라고 해서 다시 젤렌스키가 날라와서 싹싹싹 빌고 그랬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이때는 어땠어요? 젤렌스키가 무려 땡큐 베리 마치를 12번을 했죠. 12번을 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나서서 24시간의 종전 이건 못했지만 결국 가면 갈수록 미국의 어떤 압박과 설득과 당근과 채찍이 오가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종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북중러가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삼각 구도가 탄탄하다.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건 북러의 관계 따로 있고 북중의 관계 따로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좀 끈끈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좀 소원해졌죠. 여기서 중국이 보인 태도가 굉장히 조금 인상 깊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신중하게 지켜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국이요. 네. 어떤 액션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죠. 중국은 러시아한테 직접적인 전쟁 물자를 대진 않아요. 왜 이렇게 되면 유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에너지 거래라든가 지금 러시아가 국제적인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결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위안화로 결제해 줄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절연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굉장히 절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어서 세 가지 상대방을 다 어떻게 보면 자극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할 때. 그다음에 중국을 또 개방하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어려웠던 관계가 사실상 러시아가 우리의 10대 교역국이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또 짝짝꿍이 됐잖아요. 완전히 네. 90년도에 깨졌단 말이에요. 동맹이 깨졌단 말이죠. 근데 다시 복원된 거예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남북한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러시아 관계가. 네. 10대 교육국인데 거기 삼성, 현대 뭐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손해났고 북한은 러시아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지금 뭐 주민들이 이 김정은이가 항상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핵 경제 병진 노선. 핵만 만들면 경제는 잘 살게 해주겠어 했는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지금 거꾸로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이 러시아하고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량 에너지 완보 이런 거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얘기하겠지만 군사 기율도 자기 부족한 것들을 엄청나게 보완했을 것이다. 원래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한 이후 거기에서 엄청난 기술자를 데려다가 북한이 제일 득을 본 게 미사일 기술이에요. 엄청나게 개발시켜요. 지금 뭐 미사일 기술하면은 가장 종류가 많아요. 북한이. 네. 거의 러시아하고 동급이고 그다음에 화성 19형까지 하니까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얻은 효과인데 그 이상의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의 효과가. 그래서 뭐 김정은이 방문하고 가면서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핵잠수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된 네. 거예요. 지금 양국도 그렇고 삼국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전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이 될까?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지 다음 이야기거리들이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제 일단 협력하기로 굳게 맹세했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쟁 이전하고 비교해서 약속했던 거를 챙겨야 되겠죠, 서로. 그죠? 나 뭐 내가 이 10,000명 이상을 지원해 준 건 다 이 얻기 위한 건데 네. 피해 뭐 대가잖아요, 했어. 진짜. 이거 좀 혈맹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 진짜 실각을 염려까지 하면서 보냈어. 네. 왜 보냈느냐? 이거 받아내라.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이제 청구서가 이제 들이밀 것이고 네. 러시아는 지금 또 이제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잖아요. 또 전쟁이 끝났는데 뭐 지금 야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러시아는 나라도 지금 3년 6개월 이상 전쟁하면서 피폐해졌다고 경제가 그럼 오로지 뭐 석유 뭐 가스 팔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청구서를 이제 다운시키겠죠.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제 관계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필요가 하는 거지.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는 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우려돼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파병하면서 막 서로 교류할 때 북한 아마 닭 줬던 게 지방 쳐다보는 거 아니야? 전쟁 끝나면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네.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에 또 미국이 딱 지금 바둑돌을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어디다가 힘을 실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제관계가 요동친다고.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 가잖아요. 네. 우리는 분명히 이제 미국한테 북미 간 다시 접촉해라. 우리도 남북관계 돌파를 그걸 마련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야 갑자기 북한하고 미국 가까워지면 러시아가 또 소원해지죠. 이게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달라고 하는 걸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미 받았죠. 첫 네. 번째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방공 시스템이에요. 방공 시스템을 굉장히 원해요. 근데 방공 시스템에는 미사일도 있고 레이더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막 급한 북한한테 제공해 준 게 있어요. 네. 판치르라고 해서 좀 적어도 방공 시스템이에요. 적어도 방공 시스템. 이걸 이제 대공 미사일? 예. 이거를 이제 뭐 배도 요즘 얼마 전에 자빠진 그 북한 구축함이 있거든요. 네. 그럼 자빠졌어요. 거기에도 실려 있었어요. 네, 이게 네. 있었고 이런 게 네. 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북한이 원하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전투기 신규 도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신규 도입도 좀 하고 싶고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미그 21이나 미그 23이나 미그 미그 29 같은 거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것도 좀 원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한 그러니까 약간 어떤 수준이 낮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북한은 뭘 원하고 있냐면 S-4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패트리엇 미사일 수준의 굉장히 좀 첨단 방공 시스템을 원하거든요. 이거는 해주기 힘들어요. 이건 왜냐?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없습니다. 자기도 이번 전쟁에 쓰느라고 없어요. 네. 없고 두 번째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이걸 무작정 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북한이 러시아제 무기를 굉장히 많이 대득하게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반감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전략 무기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공급했을 때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러시아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군사적인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제대로 줄 첨단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러시아제 첨단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망신살을 많이 뻗쳤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최신의 방공 시스템, 예를 들어서 S-400 시스템이라든가 S-400 방공 시스템이라든가 전투기 레이더 등 이 최첨단의 신무기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S-400나 이런 최첨단의 방공 시스템, 혹은 전투기나 최첨단 레이더, 심지어 ICBM 재진입 기술까지 이런 굉장히 하이테크하고 어떤 그 민감한 군사 기술을 북한한테 직접 제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훨씬 더 큰 과실을 줄 수 있는 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북한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면 오히려 이건 북한한테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이 모를 일은 없다라고 없죠. 생각이 모를 일 들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입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입을 입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아까 하노이 회담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금 북한은 그래?